미 국방부가 한국을 공개 조롱했습니다. 고작 반도체 좀 만드는 나라가 우리도 포기한 기술을 완성했다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30년 경력의 펜타곤 수석 분석가는 비웃었습니다. 한국의 신형 드론이 사막의 모래 폭풍 앞에서 산산조각 날 거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실사격 버튼이 눌린 지 정확히 47초 후 그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신이 와도 못 막는다던 열상 교차 현상을 어떻게 뚫은 거지? 떨리는 손으로 펜타곤에 긴급 타전한 한 줄. 우리는 괴물을 깨웠습니다. 미국이 30년간 불가능이라 낙인 찍은 기술을 한국이 뒤집어버린 충격의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중동의 태양은 자비가 없습니다. 에어컨이 빵빵하게 돌아가는 아부다비의 5성급 호텔 로비에 앉아 있어도 유리창 너머로 아른거리는 열기가 느껴질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얼음이 가득 담긴 위스키 잔을 만지작거리며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방산 전시회 IDX가 열리는 아랍에미리트입니다. 전 세계에서 사람 죽이는 기술 좀 안다 하는 놈들은 다 모여 있는 곳이죠. 저는 로키드 마틴이나 레이시온 같은 미국의 거대 방산 기업들을 대신해서 이곳에 온 VIP들에게 어떤 무기가 진짜인지를 감별해주는 컨설턴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짝퉁과 명품을 구분해주는 감별사라고나 할까요? 제 이름값 하나면 수천억 원짜리 계약이 오가기도 하니 꽤나 짭짤한 비즈니스입니다. 그때였습니다. 호텔 직원이 은쟁반 위에 하얀 봉투 하나를 올려 제 테이블로 다가오더군요. 미스터 밀러 한국 기업에서 보내온 비공개 초대장입니다. 한국이라.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요즘 K방산이니 뭐니 해서 좀 시끄럽긴 하죠. 자주포 좀 팔고 탱크 좀 찍어낸다고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꼴이 귀엽기도 했고요. 저는 봉투를 뜯지도 않고 테이블 구석으로 툭 밀어버렸습니다. 뻔하지 않겠습니까? 또 어디서 본 듯한 자주포 개량형이나 보여주면서 미국산보다 싸요. 그리고 빨리 배달해드립니다. 라고 세일즈를 하겠죠. 그게 한국의 한계이자 유일한 장점이니까요. 그런데 직원이 돌아가지 않고 쭈뼛거리는 겁니다. 저, 미스터 밀러. 보낸 사람이 꼭 이 문구를 먼저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직원이 가리킨 곳은 봉투 뒷면이었습니다. 아주 작지만 선명한 고딕체로 영문 한 줄이 적혀 있더군요. 프로젝트 BAT 지능형 대전차 무기의 부활. 순간 저는 위스키 잔을 놓칠 뻔했습니다. BAT라니. 내 눈이 잘못된 건가 싶어 다시 한번 들여다봤지만 분명 그 단어였습니다. 지능형 대전차. 1990년대 제가 미 육군 연구소에서 청춘을 바쳤고 결국엔 제 경력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고 폐기되었던 그 저주받은 프로젝트 말입니다. 그제야 봉투를 뜯어 내용물을 꺼냈습니다.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 그 이름 아래에 적힌 무기체계의 이름은 천무 3.0 그리고 그 옆에는 믿을 수 없는 단어가 박혀 있었습니다. 배회형 정밀 유도 무기 LPGW.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쉽게 설명해드리죠. 우리가 흔히 아는 미사일은 어떻습니까? 표적을 향해 그냥 냅다 꽂히는 화살 같은 겁니다. 한 번 쏘면 그걸로 끝이죠. 그런데 이놈들은 미사일을 택배 트럭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적진 머리 위까지 미사일이 날아간 다음 그 안에서 작은 드론들이 수십 개가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드론들이 바로 떨어지지 않고 독수리처럼 하늘을 빙빙 돌면서 숨어있는 적의 탱크를 스스로 찾아내 때려 박는다는 개념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합니다. 정말 꿈의 무기죠. 만약 이게 성공만 한다면 적의 전차 부대는 숨을 곳이 없어집니다. 산 뒤에 숨어도 터널에 숨어도 드론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머리통을 부숴버릴 테니까요. 하지만 말입니다. 이건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이건 사기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확신하냐고요? 30년 전 세계 최고의 두뇌들이 모인 미국 국방성에서도 이 짓을 하려다 실패했거든요. 당시 우리는 22억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3조 원 가까운 돈을 허공에 태웠습니다. 문제는 센서였습니다. 미사일은 마하 5, 그러니까 총알보다 5배나 빠른 속도로 날아갑니다. 그 속도에서 뚜껑이 열리고 드론이 튀어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태풍 속에 종이 비행기를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드론의 날개가 찢겨 나가거나 자세를 잡지 못하고 빙글빙글 돌다가 추락하게 되죠. 설령 운 좋게 살아남았다 쳐도 그 다음은 더 큰 문제입니다. 적을 어떻게 찾을 겁니까? 30년 전 우리는 소리를 듣고 찾으려 했습니다. 탱크 엔진 소리를 듣고 쫓아가게 만들었죠. 그런데 전장이 어디 도서관입니까? 여기저기서 대포가 터지고 비명이 들리는데 그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어떻게 탱크 소리만 골라냅니까? 결국 아군 탱크를 적으로 오인해서 공격하거나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꼴을 보고 프로젝트를 접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이 고작 반도체 좀 만든다는 그 나라가 미국도 포기한 이 기술을 완성했다고요? 브로슈어를 넘겨보니 더 가관이더군요. 이 친구들 소리가 아니라 눈을 달았다고 주장합니다. 광학 센서와 적외선 센서로 적을 직접 보고 타격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이 친구들 용감한 건지 멍청한 건지 모르겠군. 여기는 사막입니다. 지금 창밖을 보십시오. 지열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고 모래폭풍이 불면 1m 앞도 안 보이는 곳입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흔들리는 드론에 달린 조그만 카메라로 숨겨진 탱크를 찾는다. 그것도 수십 대가 서로 부딪히지 않고? 이건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바늘구멍에 실을 꿰겠다는 소리나 다름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에 돈을 쓰는 걸 우리는 삽질이라고 부르죠. 한국 정부가 예산이 남아도는 모양입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쇼에 국방비를 쏟아붓다니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초대장을 찢어버리는 대신 재킷 안주머니에 챙겨 넣었습니다. 궁금해졌거든요. 기술에 대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기대감이랄까요? 내일 아침 저 뜨거운 사막 한복판에서 한국산 드론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꼴을 직접 보고 싶어졌습니다. 세계 최강 미국이 왜 이 기술을 포기했는지 그 뼈아픈 교훈을 한국 엔지니어들에게 직접 강의해 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으니까요. 저는 남은 위스키를 한 입에 털어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은 아주 재미있는 코미디 쇼를 보게 되겠군. 호텔 직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저는 팁으로 $100짜리 지폐 한 장을 던져주며 윙크를 날렸습니다. 내일이면 알게 될 겁니다. 기술의 격차라는 게 열정만으로 넘을 수 있는 벽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그렇게 저는 오만하게 그리고 아주 가벼운 발걸음으로 제 방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내일 제 눈앞에 어떤 지옥이 펼쳐질지 아니 어떤 기적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룸서비스로 시킨 클럽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짭짤한 베이컨 맛이 입안을 채웠지만 기분은 영 개운치 않았습니다. 아까 그 로비에서 받은 봉투, 그 얇은 종이 쪼가리가 자꾸만 신경을 긁었기 때문이죠. 저는 결국 재킷 안주머니에서 구겨진 브로슈어를 다시 꺼내 침대 위에 던졌습니다. 어디 그 대단한 한국형 기적의 실체나 한번 볼까? 스탠드 조명을 밝히고 안경을 고쳐 쓴 채 본격적으로 팩트체크에 들어갔습니다. 제 전공이 바로 이거거든요. 남들이 우아하고 감탄할 때 저는 그 사이에 숨겨진 아차 싶은 결함을 찾아내는 일말입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제 눈을 의심케 하는 문구가 튀어나왔습니다. 전자광학 적외선 탐색기 통합. 전자광학 및 적외선 탐색기라니. 저도 모르게 헛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이 친구들 진짜 미쳤군. 보십시오. 이게 왜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설명해드리죠. 사막은 말입니다. 그냥 모래밭이 아닙니다. 지표면 온도가 60도, 70도까지 치솟는 거대한 프라이팬입니다. 그러면 공기가 데워져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죠. 우리가 흔히 신기루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멀리 있는 물체가 흐물흐물하게 녹아내리는 것처럼 보이는 그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카메라를 달겠다고요? 그건 마치 펄펄 끓는 물이 담긴 유리컵 너머로 신문을 읽겠다는 소리나 다름없습니다. 왜곡된 빛 때문에 전차인지 바위인지 구분조차 할 수 없을 테니까요. 30년 전 미 국방부가 바보라서 소리를 듣는 음향 센서에 집착했던 게 아닙니다. 눈으로 보는 건 도저히 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귀를 선택했던 거였죠. 그런데 한국은 당당하게 눈을 달았다고 적어놨더군요.
그것도 고정된 CCTV가 아니라 마하의 속도로 날아와서 빙빙 도는 드론에다가 말입니다. 이 정도면 기술적 자신감이 아니라 무지에서 오는 용감함이라고 봐야겠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 장에 있었습니다. 분산형 군집지능 및 데이터 링크. 분산형 군집지능과 데이터 링크. 이 단어를 보는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지는 대신 짜증이 확 밀려오더군요. 이건 엔지니어로서 모욕감을 느낄 정도의 과장이었으니까요. 군집이라는 게 뭡니까? 벌떼처럼 수십 마리가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이는 겁니다. 1번 드론이 내가 왼쪽 맡을게 하면 2번 드론이 그럼 난 오른쪽 갈게 라고 실시간으로 대화를 해야 가능한 기술이죠. 이걸 구현하려면 엄청난 연산 능력을 가진 슈퍼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자그마한 자폭 드론 한 번 쓰고 버리는 소모품에 그런 고성능 칩을 넣었다고요? 말도 안 되죠. 그만한 칩을 넣으면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을 테고 가격을 낮추면 지능은커녕 깡통이 될 텐데 말입니다. 저는 메모지를 꺼내 빠르게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칩셋 가격, 센서 모듈 단가, 배터리 용량. 아무리 두들겨봐도 계산이 안 맞았습니다. 이 가격에 이 성능을 낸다고? 물리 법칙을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경제학 법칙까지 무시하겠다는 건가? 이건 마치 롤스로이스의 엔진을 떼어다가 경차 모닝에 집어넣고 가격은 자전거 값만 받겠다는 소리나 다름없었습니다. 사기꾼들이 흔히 쓰는 수법이죠. 너무 좋아서 믿기 힘든 조건을 제시하는 것. 그런데 말입니다. 브로슈어의 마지막 페이지 재원표 구석에 적힌 아주 작은 숫자가 제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작전 타격 범위 원형 공산 오차 1m 미만. 원형 공산 오차가 1m 미만. 순간 펜을 쥐고 있던 제 손이 멈칫했습니다. 1m라니. 이건 미사일이 아니라 저격총 수준입니다. 우리가 쓰는 최신형 엑스칼리버 유도 포탄도 이 정도 정확도를 내려면 위성통신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막의 모래폭풍 속에서 저가형 드론들이 스스로 표적을 찾아 1m 오차로 꽂힌다. 심장이 묘하게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기대감이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불쾌한 골짜기였죠. 너무나 완벽한 인간형 로봇을 봤을 때 느끼는 그 소름 끼치는 이질감처럼 이 데이터는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가짜 같았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시뮬레이션 데이터겠지. 저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샌드위치를 우물거렸지만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만약 아주 만약에 말입니다. 이 데이터가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저는 지금껏 제가 평생 쌓아온 상식이라는 성벽이 무너지는 꼴을 보게 될 겁니다. 미국이 30년간 안 된다고 결론 내린 그 벽을 한국이라는 나라가 넘어섰다는 뜻이 되니까요. 갑자기 목이 탔습니다. 저는 미니바를 열어 생수 한 병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내일 현장에 가보면 알겠지. 드론이 이륙하자마자 바람에 휩쓸려 서로 부딪히고 센서는 먹통이 돼서 허허벌판에 처박히는 꼴을. 저는 침대 옆 협탁에 놓인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펜타곤에 있는 옛 동료 마이크에게 전화를 걸었죠. 마이크. 나야, 빌. 그래, 아부다비야. 아니, 별건 아니고. 한국 애들이 BAT 프로젝트를 부활시켰다는데 들어본 적 있어. 뭐? 너도 들었다고? 수학이 넘어 마이크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진지했습니다. 빌, 우습게 보지 마. 최근 CIA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놈들 센서 기술이 비정상적으로 발전했어. 반도체 공정 기술을 센서에 접목했다나 뭐라나. 확인된 건 없지만 걔네 허풍만 떠는 애들은 아니잖아. 전화를 끊은 뒤 저는 한동안 꺼진 전화기만 바라봤습니다. 비정상적 발전이라. 창밖을 보니 아부다비의 야경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 불빛들이 마치 저를 비웃는 수많은 드론의 눈처럼 보이기 시작했죠. 기분이 더러워졌습니다. 내일 아침 저는 단순히 구경꾼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심판관으로서, 아니 처형인으로서 그 훈련장에 갈 겁니다. 그들의 사기극을 낱낱이 파헤쳐서 감히 미국의 실패를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알려줘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분노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본능이 감지한 어떤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은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사막의 태양은 제 예상보다 훨씬 더 가혹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UAE 군용 지프에 올라탄 지 2시간이 지났을 무렵 저는 지옥의 아궁이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기분을 느껴야 했으니까요. 차창 밖은 온통 누런 모래뿐이었고 지표면에서 올라오는 아지랑이는 풍경 전체를 일그러뜨리고 있었습니다. 에어컨을 최대치로 틀어놨지만 차량 내부 온도는 이미 30도를 넘어가고 있었죠. 미스터 밀러 도착했습니다. 운전병의 말에 차문을 열자마자 뜨거운 열풍이 마치 헤어드라이어 100개를 동시에 켠 것처럼 제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숨이 턱 막히더군요. 섭씨 47도. 이 정도면 인간이 활동할 수 있는 한계점입니다. 저는 선글라스를 고쳐 쓰고 모래먼지를 털어내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 괴물이 서 있었습니다. 사막의 한가운데 거대한 위장막 아래로 모습을 드러낸 천무 3.0 발사 차량. 솔직히 말해서 첫인상은 꽤 위압적이었습니다. 제가 30년 전 미군 기지에서 봤던 투박한 MLRS와는 결이 달랐습니다. 8륜 구동의 육중한 차체는 마치 미래 영화에 나오는 우주 탐사선처럼 각이 져 있었고 그 위에 얹힌 거대한 발사관은 하늘을 향해 포효하듯 고개를 쳐들고 있었죠. 하지만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엔지니어니까요. 겉만 번지르르한 깡통인지 진짜 배기인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법입니다. 저는 냉소적인 미소를 머금고 한국 측 통제본부, 즉 커다란 텐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속으론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이 날씨에 전자장비가 멀쩡할 리가 없지. 한국 친구들 아마 지금쯤 땀 뻘뻘 흘리면서 오버히트된 서버 시키느라 얼음주머니 나르고 난리가 났겠군. 30년 전 우리가 그랬거든요. 사막 테스트 때마다 장비가 뻗어버려서 엔지니어들이 렌치 들고 뛰어다니며 욕을 해대던 게 일상이었습니다. 한국이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땀 냄새와 고성이 오가는 아수라장을 기대하며 텐트의 천막을 걷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 모든 예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텐트 안은 시원했습니다. 아니, 추울 정도로 냉방이 완벽하게 가동되고 있었죠. 하지만 온도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당황하게 만든 건 그 안의 공기였습니다. 고성도 땀 냄새도 뛰어다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마치 실리콘밸리의 IT 기업 사무실을 사막 한복판에 통째로 옮겨놓은 듯한 풍경. 수십 개의 대형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 앞에는 3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한국 연구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복장부터가 충격이었죠. 기름 묻은 작업복이 아니라 깔끔한 폴로 셔츠나 셔츠 차림. 그리고 그들의 책상 위엔 하나같이 투명한 플라스틱 컵이 놓여 있었습니다. 얼음이 가득 담긴 검은 액체. 그들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부르는 한국 직장인들의 생명수 말입니다. 그들은 마치 주식시장을 관망하는 트레이더들처럼 한 손엔 커피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마우스를 까닥이며 모니터 속의 복잡한 그래프들을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고요하고 너무나 평온해서 소름이 끼칠 정도였죠. 어서 오십시오, 미스터 밀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은퇴 안경을 쓴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수석연구원 최 박사라고 소개하더군요. 저는 악수를 청하며 짐짓 여유로운 척 질문을 던졌습니다. 반갑소, 최 박사. 그런데 분위기가 꽤 차분하군요. 밖은 47도인데 장비들은 괜찮습니까? 특히 그 예민한 드론 센서들 말입니다. 열팽창 때문에 초점이 다 틀어졌을 텐데요. 이건 뼈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정도 열기면 금속이 미세하게 팽창해서 광학 렌즈의 초점이 나갑니다. 30년 전 우리가 실패했던 주요 원인 중 하나였죠. 저는 그가 당황하며 변명을 늘어놓길 기대했습니다. 아, 지금 보정 중입니다. 라거나 최대한 시키고 있습니다. 같은 대답을요. 하지만 최 박사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이상하다는 눈빛으로 쳐다보더군요. 열팽창, 개수 보정요? 그건 이미 알고리즘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외부 온도 센서가 실시간으로 렌즈 공률을 계산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보정하니까요. 0.001초 단위로요.
그의 대답은 건조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마치 해가 동쪽에서 뜨는데 무슨 문제라도? 라고 묻는 듯한 태도였죠. 소프트웨어로 보정한다고? 네. 하드웨어로 해결하려니 무겁고 비싸지죠. 요즘은 다 AI가 실시간으로 잡습니다. 아, 그리고 저기 보시죠. 그가 가리킨 모니터에는 발사대 내부의 온도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21도. 발사관 자체에 쿨링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새벽 배송 트럭 냉동칸 기술을 응용한 겁니다. 신선식품도 아니고 고작 드론인데 상하면 안 되니까요. 새벽 배송? 트럭 냉동칸?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첨단 무기 시스템에 식자재 배송 기술을 접목했다니. 이건 발상의 전환을 넘어선 일종의 변태적인 효율성이었습니다. 저는 헛기침을 하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뭐 온도는 잡았다 칩시다. 하지만 바람은 어쩔 겁니까? 지금 밖을 보세요. 모래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풍속 15m/s. 이 바람이면 드론이 날개를 펴자마자 찢겨 나갈 텐데. 이번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람은 소프트웨어로 못 막으니까요. 최 박사는 모니터 중 하나를 확대해서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엔 복잡한 유체역학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찢겨 나가는 게 아니라 타고 넘도록 설계했습니다. X형 날개의 각도가 바람의 방향에 따라 15도씩 자동으로 꺾입니다. 요트가 역풍을 타고 항해하듯이 말이죠. 저희는 이걸 가변형 에어포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빨아들이더군요. 쭉 하는 소리가 텐트 안의 정막을 깼습니다. 미스터 밀러, 저희는 오늘 실험을 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가 컵을 내려놓으며 저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안경 너머의 눈빛은 엔지니어의 열정이 아니라 외과 의사의 냉정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미 한국에서 500번의 시뮬레이션과 50번의 실사격을 마쳤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건 도전이 아니라 그냥 배송 완료 확인증을 끊어드리는 절차일 뿐입니다. 고객님이 주문하신 물건이 정확히 도착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죠. 배송 완료라니. 사람 죽이는 무기를 테스트하는데 저런 단어를 쓰다니. 저는 기가 찼지만 동시에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들의 저 근거 없는 자신감 아니 근거 있는 오만함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제가 알던 한국은 이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밤새워 납땜질하고 하면 된다 정신으로 몸으로 때우던 그 헝그리 정신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제 눈앞에 있는 건 감정 따위는 배제하고 오직 데이터와 효율로만 움직이는 거대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들은 군인이 아니라 프로게이머 같았고 사막의 열기 따위는 고성능 서버실에 에어컨 바람으로 날려버리는 냉혈한들이었습니다. 곧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최 박사가 손짓한 곳은 VIP석이었습니다. 푹신한 가죽 의자와 제 몫으로 준비된 얼음 가득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 놓여 있더군요. 저는 자리에 앉아 차가운 플라스틱 컵을 쥐었습니다.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냉기가 제 마음속의 불안감을 식혀주기는커녕 더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보자. 내 놈들의 그 잘난 시스템이 이 미친 모래폭풍 속에서도 통하는지. 모니터 속에 카운트다운 시계가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발사 60초 전. 텐트 안에 모든 연구원이 일제히 헤드셋을 고쳐 쓰고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들의 손놀림은 피아니스트처럼 경쾌했고 표정은 여전히 지루할 만큼 평온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30년 전 제가 실패했던 그 악몽의 순간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옆에 최 박사는 태블릿으로 뉴스를 검색하고 있더군요. 마치 결과 따위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심판의 시간이 1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발사 3초 전. 2, 1 발사. 최 박사의 나지막한 음성과 함께 모니터 속 발사 버튼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쿠구구구궁. 순간 땅이 울렸습니다. 수백 미터 떨어진 이곳 밀폐된 텐트 안까지 그 진동이 전해져 왔습니다. 마치 거대한 공룡이 발을 구르는 듯한 묵직한 진동이 제 엉덩이와 등골을 타고 올라오더군요. 방음벽 너머로 둔탁한 굉음이 고막을 때렸고
전면 스크린에는 천무 발사관에서 거대한 화염이 뿜어져 나오는 장면이 4K 화질로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슉! 로켓은 찰나의 순간에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모래먼지만 자욱하게 남긴 채 그 육중한 쇳덩어리가 하늘을 찢고 올라간 겁니다. 궤적 정상. 속도 마하 2, 마하 3. 돌파. 오퍼레이터의 보고는 건조했습니다. 마치 엘리베이터가 몇 층에 도착했는지를 알리는 안내방송처럼 무미건조했죠. 저는 팔짱을 낀 채 비스듬히 의자에 기대 앉아 그 꼴을 지켜봤습니다. 속으로 비웃음을 삼키면서 말입니다. 그래, 올라가는 거야 누구나 하지. 북한 애들도 쏘는 게 로켓이야. 문제는 저 다음이라고. 제가 기다리는 건 폭발이 아닙니다. 바로 분리의 순간이죠. 탄도미사일이 정점 고도인 40km 상공에 도달하면 속도는 마하 4를 넘어 5에 육박합니다. 그 엄청난 속도와 압력 속에서 탄두 뚜껑을 열고 그 안에 든 약해 빠진 드론들을 뱉어낸다. 이건 시속 300km로 달리는 스포츠카에서 창문을 열고 종이약을 접어 날리는 것과 같습니다. 100이면 100 드론들은 튕겨나가는 순간 난기류에 휘말려 서로 부딪히거나 날개가 펴지기도 전에 박살이 나야 정상입니다. 제가 30년 전에 숱하게 겪었던 그리고 수천억 원을 공중분해시켰던 그 물리학의 벽 말입니다. T+45초. 목표 고도 도달. 탄두 분리 시퀀스 진입.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꼬고 있던 다리를 풀고 상체를 모니터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제 눈은 매처럼 날카롭게 화면의 구석구석을 훑고 있었죠. 실패의 징후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미사일에 장착된 고성능 카메라가 전송해오는 1인칭 시점. 파란 하늘과 누런 사막의 경계가 빙글빙글 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텅 하는 소음과 함께 탄두의 덮개가 열렸습니다. 자, 이제 쇼는 끝났다. 추락해라.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제 곧 화면에는 부서진 드론 파편들이 흩날리고 통제실에는 경보음이 울려 퍼질 테니까요. 저는 최 박사의 당황한 표정을 상상하며 입꼬리를 올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제 입꼬리는 올라가다 말고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화면 속에서 쏟아져 나온 검은 물체들. 그것들은 파편이 아니었습니다. 촤라락. 마치 훈련된 특수부대원들이 낙하산 줄을 당기듯 수십 개의 드론이 동시에 X형 날개를 펼치는 장면이 슬로우 모션처럼 제 망막에 박혔습니다. 서로 부딪혔냐고요? 천만에요. 그것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실에 묶여있는 것처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우아하게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난기류? 마하의 속도?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이 너무나도 부드럽게. 이건 말도 안 돼. 저도 모르게 육성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더군요. 아니야, 이건 불가능해. 저 속도에서 저렇게 안정적으로 자세를 잡는다고? 날개가 티타늄 합금이라도 된단 말인가? 아니면 내가 모르는 반중력 장치라도 달았어? 저는 급하게 테이블 위에 놓인 태블릿 PC를 집어들었습니다. 한국 측에서 제공한 실시간 텔레메트리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꽤 심하게 떨려서 비밀번호를 2번이나 틀렸습니다. 겨우 접속한 데이터 화면. 드론 3호기 경고 자세 불안정. 지원 요청. 드론 4호기 응답 확인. 표적 알파 -2로 경로 재설정. 화면을 가득 채운 초록색 안정 글자들. 빨간색 오류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순간 등 뒤에서 식은땀이 한 줄기 흘러내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텐트 안 온도는 21도인데 제 셔츠 깃은 축축하게 젖어들고 있었죠. 저는 답답함을 참지 못하고 넥타이 매듭을 거칠게 풀어헤쳤습니다. 목을 조여오는 건 넥타이가 아니라 제 눈앞의 현실이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그래, 그럴 수밖에 없어. 제 뇌가 비명을 지르며 거부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이건 현실일 리가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최 박사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아니 오히려 약간 지루해 보이는 표정으로 모니터를 응시하며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저 태도. 저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성공하지 못한 기술이 성공했는데 환호성을 지르지도 하이파이브를 하지도 않는다고요? 미국 나사에서도 로켓 하나 쏘면 서로 껴안고 난리가 나는데 이 한국인들은 마치 매일 아침 양치질을 끝낸 사람처럼 덤덤했습니다. 연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 저건 미리 녹화된 비디오야.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자 제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최 박사. 제 목소리가 삑 하고 갈라져 나왔습니다. 저는 헛기침을 하며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려 애썼습니다. 이 영상 라이브 맞습니까? 혹시 시뮬레이션 화면을 송출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제 질문은 무례했습니다. 아니, 엔지니어로서는 해선 안 될 모욕적인 발언이었죠. 하지만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제 30년 경력을 부정당하느니 차라리 저들이 사기꾼이기를 바랬으니까요. 최 박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안경 렌즈에 모니터 불빛이 반사되어 차갑게 빛나더군요. 미스터 밀러, 저희는 넷플릭스 드라마를 찍으러 온 게 아닙니다. 의심스러우시면 직접 밖을 보시죠. 그가 턱끝으로 텐트 밖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텐트 입구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지만 억지로 버텼습니다. 천막을 걷어 올리자 뜨거운 열풍과 함께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손을 이마에 대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물론 40km 상공의 드론이 육안으로 보일 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아니, 느껴졌습니다. 저 높고 푸른 하늘 어딘가에 제가 불가능이라고 낙인 찍었던 그 악마 같은 기계들이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다시 텐트 안으로 들어왔을 때 저는 다리가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플라스틱 컵이 찌그러지며 파직 소리를 냈습니다. 제 뇌는 여전히 이건 거짓말이야 라고 외치고 있었지만 제 몸은 이미 공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게 진짜라면? 그렇다면 저는 지금 펜타곤에 무슨 보고를 해야 합니까? 죄송합니다, 장관님. 우리가 30년 동안 삽질하는 사이에 한국은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써야 합니까? 그때였습니다. 메인 화면의 지도가 바뀌었습니다. 드론들이 이제 배회 모드로 전환하여 사전에 설정된 타격구역인 섹터 7 상공에 진입했다는 표시가 떴습니다. 군집 대형 독수리의 눈 모드 활성화. 독수리의 눈 모드. 이름도 참 거창하군요. 저는 애써 비웃음을 지어 보이려 했지만 입술이 파르르 떨려서 제대로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찌그러진 컵을 들어 남은 커피를 입에 털어넣었지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쓰디쓴 모래를 씹는 기분이었죠. 좋아. 날아다니는 것까진 인정하지.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제 목소리는 스스로 듣기에도 애처로울 만큼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찾는 건 달라. 이 모래 폭풍 속에서 위장막으로 덮인 패전차를 찾는다고? 그건 신의 영역이야. 센서가 모래먼지를 투과할 수는 없다고. 저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의 끈을 붙잡았습니다. 드론이 나는 것과 적을 찾아 죽이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저 드론들이 목표를 찾지 못하고 허공을 맴돌다가 배터리가 다 돼서 추락하는 꼴을 볼 기회가. 저는 두 눈을 부릅뜨고 화면을 노려봤습니다. 눈이 시릴 정도로 따가웠지만 눈을 깜빡이는 시간조차 아까웠습니다. 제발 실패해라. 제발 틀려라. 제발. 하지만 신은 아니 기술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화면 속 드론의 시점이 붉은색 열화상 모드로 바뀌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화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열화상 모드로 전환된 드론의 시야. 하지만 제 예상대로 그리고 제 간절한 바람대로 화면은 온통 붉은색 노이즈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마치 고장난 텔레비전 화면처럼 무엇 하나 식별할 수 없는 붉은 덩어리들의 향연이었죠. 이것 봐. 내 말이 맞잖아.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바닥을 긁는 끼익 하는 날카로운 소음을 냈지만 주위 시선 따위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제 눈에는 화면 가득한 저 흐릿함이 곧 나의 승리이자 미국의 승리를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로 보였으니까요. 보십시오. 저게 바로 사막의 현실입니다. 지금 밖은 지표면 온도가 60도 아니 70도에 육박합니다. 달궈진 바위나 뜨거운 모래나 숨어있는 전차의 엔진 열기나 온도가 비슷하다는 뜻이죠. 센서 입장에서는 하얀 도화지 위에 흰색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린 것처럼 아무것도 구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열상 교차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신이 와도 해결 못하는 물리적 한계입니다. 그런데 저 건방진 한국인들은 이 기본 중에 기본을 무시하고 감히 탐지 가능이라고 뻥을 쳤던 겁니다. 드디어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죠. 전하, 그리고 장군님들, 저 화면을 똑똑히 보십시오. 저는 VIP석에 앉아있는 UAE 왕세자와 별을 단 장성들을 향해 삿대질했습니다. 예의, 격식? 그런 건 이미 개나 줬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사기극을 막아야 한다는 아니 막아내서 내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일종의 광기가 저를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이 순간 저는 진실을 설파하는 고독한 선지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저게 바로 실패의 증거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붉은 덩어리일 뿐입니다. 한국 측은 지금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막대한 국방 예산을 장난감에 태워버리려 하고 있는 겁니다. 제 목소리가 텐트 안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통역사가 당황해서 제 말을 더듬더군요. 저는 답답함을 참지 못해 통역사를 밀치고 제가 직접 영어로 소리쳤습니다. 제 얼굴은 흥분으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을 겁니다. 이건 쇼입니다. 저 드론들은 지금 허공을 떠돌다가 타겟을 못 찾고 배터리가 떨어지면 그냥 자폭할 겁니다. 그리고는 아쉽게 빗나갔다, 돌풍 때문이다 라고 변명하겠죠. 제가 30년 전에 겪었던 그 레퍼토리 그대로 말입니다. 좌중이 술렁거렸습니다. UAE 장성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그리고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한국 측 최 박사를 쳐다보더군요. 드디어 제 말이 먹혀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야. 미국의 권위, 로키드 마틴과 레이시온을 대변하는 내 말 한마디가 저들의 얄팍한 데이터 쪼가리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걸 보여줘야 했습니다. 저는 쐐기를 받기 위해 한국 측 통제 데스크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저지하려 했지만 저는 그들의 팔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비켜. 내가 직접 팩트를 체크해주지. 이 사기꾼들아. 저는 최 박사의 모니터 앞까지 난입했습니다. 그리고 검지를 펴서 화면을 쿡쿡 찔러댔습니다. 모니터가 흔들릴 정도였죠. 이걸 보라고 이 멍청한 친구야. 델타 T 값이 0.5도도 안 나오잖아. 이 정도면 센서는 전차와 바위를 구분 못해. 그냥 랜덤으로 아무거나 찍는 거라고. 이건 기술이 아니라 도박이야. 당신들 지금 왕세자 전화를 모독하고 있는 거야. 감히 이딴 쓰레기를 들고 와서. 제 설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멈출 수가 없었죠. 제 자존심이, 제 30년 인생이 부정당하지 않으려면 이 프로젝트는 반드시 쓰레기여야 했으니까요. 저는 침까지 튀겨가며 열변을 토했습니다. 최 박사의 안경에 제 침이 튀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리학을 우습게 보지 마. 광학 센서는 모래 폭풍을 못 뚫고 적외선 센서는 지열을 못 이겨. 이건 교과서 1장 1절에 나오는 그때였습니다. 미스터 밀러. 최 박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낮고 차분한 목소리. 그는 여전히 그 지겨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빨대를 입에 문 채 아주 귀찮다는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는 취객을 바라보는 경멸과 연민이 뒤섞인 눈빛이었죠. 그는 천천히 안경을 벗어 제가 튀긴 침을 셔츠 자락으로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안경을 쓰며 말하더군요. 지금 데이터 링크 동기화 중입니다. 좀 조용히 해주시겠습니까? 노이즈가 심하네요. 노이즈? 뭐라고? 당신 목소리 말입니다. 노이즈라고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느낌일까요? 이봐, 젊은 친구. 말버릇이 그게 뭔가?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BAT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윌리엄 밀러야. 자네가 기저귀 차고 있을 때 나는 펜타곤에서 미사일 궤도를 계산하고 있었다고. 그런 나한테 노이즈? 감히? 저는 주먹을 쥐고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키보드가 튀어오르고 커피잔 속의 얼음이 찰랑거렸습니다. 하지만 최 박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심하다는 듯 한숨을 내쉬더군요. 표적 획득 완료. 그때 기계적인 여성의 음성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아주 맑고 또렷하게. 순간 텐트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뭐? 저는 하던 말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메인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붉은색 노이즈로 뒤덮여 있던, 그래서 제가 완벽한 실패라고 확신했던 그 화면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지지직거리는 노이즈가 마법처럼 거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화면의 톤이 바뀌었습니다. 붉은색, 일색이던 화면이 흑백의 고대비 영상으로 전환되더니 흐릿했던 윤곽선들이 칼로 오려낸 듯 날카롭게 살아나기 시작했죠. 붉은 사막의 배경 위로 아주 선명한, 너무나도 이질적인 차가운 물체들이 떠올랐습니다. 전차였습니다. 그것도 그냥 전차 모양이 아니라 포탑의 해치 모양, 엔진룸의 배기구 위치, 심지어 궤도의 마디마디에 낀 모래알까지 구분될 정도로 소름 끼치게 선명한 4K급 영상. 제 입이 붕어처럼 뻐끔거렸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60도의 지열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선명한 대비를 만들어낼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연력학 법칙 위배입니다. 최 박사가 키보드 엔터키를 탁 치며 입을 열더군요. 미스터 밀러. 물리학 교과서 1장 1절은 맞습니다. 열상 교차 현상 문제죠. 하지만 2장 1절은 안 읽으셨나 보군요. 그가 모니터 한쪽 구석에 뜬 그래프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다중 스펙트럼 합성. 단순히 적외선만 보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편광 필터를 씁니다. 편광? 선글라스에나 쓰는 그 편광? 자연물인 바위나 모래는 빛을 난반사하지만 인공물인 금속 표면은 빛을 일정한 방향으로 반사하죠. 그 미세한 파장의 차이만 골라내서 AI가 실시간으로 증폭시킨 겁니다. 아무리 뜨거운 사막이라도 금속은 금속이니까요. 그의 설명은 너무나 간결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편광 필터를 드론에 적용한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걸 구현하려면 엄청난 연산 능력이 필요합니다.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빅 데이터를 분석해서 금속 파장만 걸러낸다니 그건 슈퍼컴퓨터나 하는 일이라고요. 그 복잡한 연산을 저 작은 드론 안에서 한다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뇌가 정보를 처리하지 못해 과부하에 걸린 탓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설계한 NPU 칩을 박았습니다. 전력 소모는 줄이고 연산 속도는 높였죠. 한국이 반도체 하나는 잘 만들지 않습니까? 최 박사는 저를 보며 씩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비웃음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그것은 격차를 아는 자만이 지을 수 있는 여유였으니까요. 그리고 아까 노이즈라고 하셨죠? 그 붉은 화면은 일부러 놔둔 겁니다. 데이터 전송량을 줄이려고 타격 직전까지는 저해상도로 대기하다가 목표를 식별하는 순간에만 필터를 켜서 고해상도로 전환합니다. 효율적이죠? 당신 목소리처럼 쓸데없는 데이터는 끄고 필요한 순간에만 켜는 겁니다. 그가 제 넥타이를 눈짓으로 가리키며 덧붙였습니다. 강의는 잘 들었습니다, 선배님. 하지만 이제 좀 비켜주시죠? 수업 시간 끝났고 사냥할 시간이라서요. 그가 손짓하자 화면 속의 드론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비행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굶주린 늑대떼가 먹잇감의 목덜미를 노리고 달려들 때처럼 화면 속의 십자선들이 일제히 전차의 가장 취약한 부위 상부 장갑과 엔진룸 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조준 고정 알파1 T-72 전차. 조준 고정 알파2 BMP-3 장갑차. 조준 고정 알파3 지휘 차량. 전체 조준 완료. 수십 개의 붉은색 사각형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삑삑삑삑. 스피커에서 울리는 라곤 경고음이 제 심장 박동과 겹쳐 들렸습니다. 그건 단순한 타겟팅 화면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5만함에 대한 사형 선고장이자 미국 기술 패권의 종말을 알리는 카운트다운이었습니다. 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가 없었죠. 등 뒤에 있던 의자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내 30년은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거니까. 아니야. 저건 시뮬레이션이야. 그래, 편광 필터? 웃기지 마. 그 작은 칩으로 그런 연산이 될 리가 없어. 저건 녹화된 영상이야. 사기야. 사기라고. 저는 마지막 발악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VIP들이 저를 미치광이 보듯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증명해봐. 진짜라면 맞춰보라고. 맞출 수 있으면 어디 한번.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최 박사가 마우스 버튼을 클릭했습니다. 아주 가볍게. 마치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주문하듯 무심한 손놀림으로. 딸깍. 승인. 전탄 타격 개시. 그의 짧은 명령과 함께 하늘에 떠 있던 악마들이 날개를 접었습니다. 프로펠러가 멈추고 중력,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 논리와 경험, 그리고 미국의 자존심이 산산이 조각나는 꼴을 저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 목격할 시간입니다. 전탄 타격 개시. 최 박사의 손끝이 마우스를 떠나는 순간 텐트 안의 시간은 정지했습니다. 제 심장 박동 소리만이 귀를 때리는 유일한 소음이었죠. 저는 눈을 부릅뜨고 화면을 노려봤습니다. 제발 빗나가라. 제발 바람에 밀려라. 제발 센서가 오작동을 일으켜 엉뚱한 모래바닥에 처박혀라. 제 입술은 바짝 말라 들어갔고 등 뒤로 흐르는 식은땀은 셔츠를 적시다 못해 척추를 타고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의 드론들. 그 악마 같은 기계들은 제 간절한 저주를 비웃기라도 하듯 너무나 우아한 궤적을 그리며 낙하하고 있었습니다. 우웅. 스피커를 통해 기괴한 소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제트 엔진의 굉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수십 개의 전기 모터가 동시에 최고 출력으로 회전하며 만들어내는 마치 수천 마리의 말벌떼가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듯한 소름 끼치는 고주파음이었죠. 일반적인 미사일은 중력에 몸을 맡기고 그냥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놈들은 달랐습니다. 낙하하는 도중에도 끊임없이 날개를 미세하게 퍼덕이며 자세를 제어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을 타고 난류가 있으면 그 난류를 밟고 내려가는 형국이었으니까요. 마치 먹잇감의 숨통을 끊기 위해 수직으로 내리꽂는 송골매의 발톱처럼 그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오차도 없었습니다. 안 돼. 저 각도는. 제 엔지니어로서의 본능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건 90도 수직 강하 각도입니다. 전차의 장갑이 가장 두꺼운 전면이 아니라 종이장처럼 얇은 포탑 상부와 엔진룸을 노리는 전차병들에겐 사신과도 같은 각도란 말입니다. 충돌 3초 전 2, 1. 카운트다운이 0이 되는 순간 국화과광. 텐트 바닥이 요동쳤습니다. 지진이 난 게 아니었습니다. 수 킬로미터 밖에서 터진 폭발의 충격파가 이곳까지 전달된 겁니다. 동시에 메인 스크린의 화면이 하얗게 번졌습니다. 섬광. 너무나 강렬한 빛 때문에 잠시 눈앞이 깜깜해질 정도였죠. 그리고 잠시 후 화면의 화이트아웃이 거치고 자욱한 모래먼지가 거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니,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형체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위용을 자랑하던 T-72 전차의 포탑은 엿가락처럼 휘어져 10m 밖으로 튕겨나가 있었고 BMP 장갑차는 내부 탄약이 유폭을 일으켜 거대한 불꽃놀이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명중. 그것도 그냥 명중이 아니라 표적 정중앙을 관통한 퍼펙트 샷이었습니다. 보고합니다. 1차 타격 결과. 오퍼레이터의 무미건조한 목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표적 알파1 포탑 상부 관통 완전 파괴. 표적 알파2 엔진룸 타격, 기동 불능 및 화재 발생. 표적 알파3 지휘 차량 전소. 화면에 뜬 데이터 수치들이 제 눈을 공격해 왔습니다. 명중률 100%. 원형 공산 오차 0.3m. 0.3m? 30cm라고? 이건 미사일이 아닙니다.
이건 신이 손가락으로 꾹 눌러버린 거나 다름없습니다. 100km를 날아와서 모래 폭풍 속을 뚫고 손바닥만한 크기의 해치구멍으로 정확히 들어갔다는 소리니까요. 거짓말이야. 저는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버린 겁니다. 이건 우연이야. 그래, 운이 좋았을 뿐이야. 바람이 멈춘 순간이었겠지. 통계적으로 이런 명중률은 불가능해. 저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쥐어짜며 소리쳤습니다. 30년 전 제가 실패했던 그 모든 변수들, 바람, 온도, 센서 오류. 그 모든 게 한국편을 들어줬을 뿐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최 박사는 그런 저를 비웃듯 키보드를 두드려 화면 하나를 띄웠습니다. 리플레이 영상이었습니다. 슬로우 모션으로 재생되는 미스터 밀러. 운이라고요? 이 영상을 잘 보시죠. 화면 속에서 3번 드론이 목표물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진 직전 갑자기 강한 돌풍이 불어 닥쳐 드론의 기체가 휘청거리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래, 저거야. 저러면 빗나가야 정상이지. 그런데 그 순간 경악할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휘청거리던 3번 드론이 스스로 날개를 비틀어 자세를 바로잡는 것으로 모자라 옆에 있던 4번 드론에게 신호를 보내는 데이터 링크 로그가 화면 하단에 떴습니다. 드론 3호기 경고, 기체 안정성 저하. 지원 병력을 요청한다. 드론 4호기 응답 확인했다. 타겟 알파2 지점으로 경로를 재설정한다. 3번 드론이 바람 때문에 명중률이 떨어질 것 같다고 판단하자 즉시 뒤따르던 4번 드론에게 내가 대신 때려 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4번 드론은 0.1초 만에 경로를 수정해 3번 드론이 놓칠 뻔한 표적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도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서로 대화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집단 지성이었습니다. 보셨습니까? 최 박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희는 운 따위에 기대지 않습니다. 1번이 실패하면 2번이, 2번이 실패하면 3번이 들어갑니다.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최적의 타격 솔루션을 실시간으로 찾아내죠. 당신들이 30년 전에 실패한 건 드론 하나하나를 똑똑하게 만들려고 해서입니다. 그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는 개체를 똑똑하게 만드는 대신 시스템을 똑똑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멍청해도 되지만 뭉치면 천재가 되는 벌떼처럼 말입니다. 이걸 한국에서는 개나 품앗이라고 하는데 뭐 설명해도 모르시겠군요. 품앗이?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미국의 방식은 슈퍼맨 하나를 키우는 것이었고 한국의 방식은 군대를 조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가 슈퍼맨을 이겼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있던 모든 공학적 상식과 논리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박사의 공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정적인 한방, 소위 말하는 확인 사살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스터 밀러, 당신이 아까 돈 낭비라고 하셨죠? 그가 엑셀 시트 하나를 띄웠습니다. 왼쪽에는 미국의 에이테킴스 미사일과 최신형 PRSM 미사일의 가격표가, 오른쪽에는 한국의 천무 3.0과 LPGW 드론의 가격표가 적혀 있었습니다. 미군의 에이테킴스 한 발 가격 약 20억 원, 150만 달러. 전차 한 대 잡으려고 20억을 씁니다. 가성비가 최악이죠. 그의 손가락이 오른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반면 저희 LPGW 드론 한 기의 가격은 놀라지 마십시오. 5천만 원입니다. 뭐? 5천만 원? 제네시스 승용차 한 대 값이라고?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복잡한 센서와 날개, 폭약을 다 넣고도 5천만 원이라니. 어떻게 그 가격이 가능해? 상용 부품을 썼으니까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셀. 한국은 이 부품들이 널려있는 나라입니다. 굳이 비싼 군용 규격을 고집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한 번 쓰고 터질 건데 왜 천년 만년 쓸 것처럼 만듭니까? 최 박사의 논리는 잔인할 정도로 명쾌했습니다. 미국은 무기를 예술품처럼 만들었고 한국은 무기를 공산품처럼 찍어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적 전차는 50억 원입니다. 우리는 5천만 원짜리 드론으로 50억짜리 전차를 잡습니다.
교환비가 1대 100입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인 학살이자 가장 효율적인 경제활동입니다. 경제활동. 전쟁을 경제활동이라고 표현하는 저 섬뜩한 실용주의. UAE 왕세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최 박사를 향해 하트를 발사하고 있었습니다. 어메이징. 바로 이거야. 내가 찾던 게 바로 이거라고. 왕세자는 통역사 따위는 거치지도 않고 직접 최 박사에게 달려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당장 계약합시다. 물량은 얼마나 가능합니까? 1000발? 2000발?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내일 당장 우리 국경에 배치해 주시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 손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가방 속에는 로키드 마틴의 제안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 발에 30억 원짜리 납기는 3년 뒤인 최첨단 미사일 제안서가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 왕세자의 눈에 제 제안서는 휴지 조각 아니 비싼 쓰레기로 보일 겁니다. 저는 패배했습니다. 기술에서 졌고 가격에서 졌고 논리에서 완벽하게 발렸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쌓아온 권위는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 흩어지는 저 드론 파편보다도 못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최 박사가 왕세자와 악수를 하며 슬쩍 저를 돌아보더군요. 그리고 입모양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현실에 온 걸 환영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계 방산의 패권이 거만한 독수리의 나라에서 집요한 호랑이의 나라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다리는 여전히 풀려 있었고 저는 그 굴욕적인 현장의 목격자로 의자에 묶여 있어야만 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여전히 불타고 있는 전차들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그 불꽃은 마치 미국 중심의 낡은 질서가 타오르는 장례식의 횃불처럼 보였습니다. 화면 속에서 타오르는 전차의 불길이 사그라들기도 전이었습니다. 텐트 안의 공기가 급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와 미국 장성들을 향해 예의를 갖추던 UAE의 왕족들과 군 관계자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등을 돌리더군요. 그들의 시선은 오직 한 곳 한국 측 테이블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조난자들의 눈빛 혹은 금광을 발견한 광부들의 탐욕스러운 눈빛과 같았습니다. 비켜주시오. 내가 먼저요. 점잖기로 소문난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방차관이 체면도 잊은 채 앞사람을 밀치며 나섰습니다. 그 옆에는 폴란드 육군사령관이 이미 통역사를 대동하고 한국 측 최 박사의 소매를 붙잡고 있었죠. 우리는 이미 K2 전차를 샀소. 단골 우대란 게 있지 않소. 이 드론 시스템 우리 K239 천무에 당장 통합해 주시오. 가격은 부르는 대로 주겠소. 아수라장. 그 고상하고 엄숙했던 VIP 벙커는 순식간에 돛대기 시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의 중심에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태블릿을 정리하고 있는 한국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있었습니다. 반면 우리 미국 측 테이블은 어땠을까요? 마치 전염병 환자가 있는 격리구역처럼 텅 비어버렸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로키드 마틴의 중동 지부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손에 든 팸플릿을 구겨버리고 있었습니다. 그 팸플릿 표지에는 세계 최고의 기술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지만 지금 그 문구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민망한 농담처럼 보일 뿐이었으니까요. 이봐, 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중동 지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물었습니다. 본사에 뭐라고 보고하지? 이번 입찰 우리가 따놓은 당상이라며? 30조 원짜리 프로젝트라고. 저는 대답 대신 제 가방 속에 들어있던 제안서를 꺼내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두꺼운 제안서가 쿵 하고 쓰레기통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미국 방산시장의 몰락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들리더군요. 보고할 필요도 없어. 제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미 끝났으니까. 지금 저 사람들이 우리 걸 쳐다나 볼 것 같아? 10분의 1 가격의 성능은 10배 더 좋은 물건이 눈앞에 있는데 그때 제 주머니 속의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보니 펜타곤 전략기획실이었습니다.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를 들을지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피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저는 한숨을 쉬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빌, 자네 지금 현장에 있지?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국장의 목소리는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방금 월가에서 방산주들이 폭락하고 있어.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노스롭 그루먼. 전부 개장 전 거래에서 15% 이상 빠졌다고. 정보지에는 한국이 사막에서 외계인을 고문해서 무기를 만들었다는 헛소문까지 돌고 있어. 팩트가 뭐야? 팩트라. 저는 멍한 눈으로 한국 측 텐트를 바라봤습니다. 최 박사가 몰려드는 바이어들에게 둘러싸여 귀찮다는 듯 명함을 건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국장님, 팩트는 간단합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인정하기 싫은 진실을 입에 담았습니다. 우리가 졌습니다. 그것도 아주 처참하게요. 우리가 30년 동안 명품 만든답시고 보석 박은 칼을 만들고 있을 때 한국 놈들은 그 칼을 믹서기에 갈아서 기관총 탄환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기술 격차는? 우리가 30년 앞서 있다며. 기술 격차요? 네, 있습니다. 근데 반대예요. 우리가 뒤처졌습니다. 저는 제 앞에 놓인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비록 국장에겐 보이지 않겠지만요. 한국 애들은 지금 하드웨어를 파는 게 아닙니다. 생태계를 팔고 있어요. 반도체, 통신, AI, 물류. 이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된 거대한 시스템을 팔고 있다고요. 우리는 고작 미사일이나 팔려고 했지만 쟤들은 전쟁의 OS를 바꿔버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국장도 직감한 거겠죠. 이건 단순한 입찰 실패가 아니라 패권의 이동이라는 것을. 지금 당장 의회에 보고하십시오. 바이 아메리칸이고 나발이고 다 집어치우라고요. 지금 한국이랑 손 안 잡으면 5년 뒤에 우리 육군은 박물관에나 가야 할 겁니다.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니 상황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프랑스 라팔 팀? 짐 싸서 나간 지 오래입니다. 독일의 라인메탈 팀? 그 자존심 센 독일 엔지니어들이 한국팀 테이블 뒤에서 메모장을 들고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뭐라도 하나 주워 듣고 싶어서 안달난 초등학생들처럼 말입니다. 심지어 IDX 주최 측 직원들조차 우리 텐트의 에어컨을 꺼버리더군요. 전력이 부족하다나 뭐라나. 한국 측 텐트로 전력을 몰아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더운 바람이 훅 끼쳐왔지만 저는 더위조차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은 이미 시베리아 한복판이었으니까요. 그러게. 왜 건드렸어? 저는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누가 한국을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고 했습니까? 놈들은 조용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냥감을 노리며 숨죽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들의 반도체를 견제하고 그들의 배터리 시장을 뺏으려고 법안을 만들고 난리를 칠 때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지하 벙커에서 이 괴물 같은 무기를 갈고 닦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느라 정신 팔려있는 사이 진짜 게임 체인저는 동맹국이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 등 뒤까지 칼을 들이밀고 있었습니다. 미스터 밀러?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최 박사였습니다. 어느새 바이어들을 다 물리치고 제 앞에 서 있더군요. 그의 손에는 아까 그 플라스틱 컵이 들려 있었는데 얼음이 다 녹아 밍밍해진 물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가보셔야죠. 비행기 시간 늦겠습니다. 그는 친절하게도 제 스케줄까지 꿰뚫고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가져가십시오. 그가 제 앞에 USB 메모리 하나를 툭 던졌습니다. 오늘 시연 데이터 원본입니다. 로우 데이터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그를 쳐다봤습니다. 이 귀한 걸 왜 나한테 줍니까? 기밀 아닙니까? 최 박사는 피식 웃더군요. 그 미소에는 일말의 불안감도 경계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압도적인 강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여유. 가져가서 펜타곤 엔지니어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분석해보라고 하세요. 어차피 봐도 못 따라합니다. 뭐라고? 하드웨어는 베낄 수 있겠죠. 껍데기는 흉내 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알고리즘, 최적화 코드, 그리고 이 수많은 드론을 동시에 제어하는 통신 프로토콜. 그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난 50년 동안 맨땅에 헤딩하며 쌓아 올린 피, 땀, 눈물의 결정체니까요. 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따라올 테면 따라와 보라죠. 당신들이 그거 분석해서 시제품 만들 때쯤이면 우리는 이미 천무 4.0을 내놓고 우주로 가 있을 테니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완벽한 확인 사살이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모욕을 준 게 아닙니다. 그저 냉혹한 현실을 친절하게 설명해 줬을 뿐입니다. 당신들은 이제 우리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그저 좋은 고객일 뿐이죠. 라는 메시지를 말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작은 메모리 칩 하나가 100년 전통의 미국 방산 기업들의 목숨줄을 쥐고 있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이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살려면 쥐어야죠. 자존심이 밥 먹여주는 시대는 지났으니까요. 저는 짐을 챙겨 일어났습니다. 등 뒤에서 한국 연구원들이 철수하자. 오늘 저녁은 삼겹살에 소주다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패배자인 저의 무거운 발걸음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더군요. 텐트 밖으로 나오자 뜨거운 사막의 태양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비친 풍경은 들어올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거대한 천무 발사대는 승리의 탑처럼 우뚝 서 있었고 그 앞에는 전 세계에서 모여든 군인들이 마치 성지순례를 하듯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미국 국기는 힘없이 축 늘어져 있는데 그 옆에 태극기는 사막의 바람을 타고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에게 잘 가라 옛날 사람이여 라고 손을 흔드는 것 같았죠. 저는 픽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졌다. 인정해. 저는 UAE 군용 지프에 몸을 실으며 마지막으로 한국 측 텐트를 돌아봤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사막의 텐트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새로운 세계 질서가 탄생하는 산실이었습니다. 이제 펜타곤으로 돌아가면 저는 전쟁을 치러야 할 겁니다. 총칼 없는 전쟁. 고집불통인 늙은 장군들과 의회 의원들을 설득해서 제발 한국 무기를 사달라고 빌어야 하는 굴욕적인 전쟁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게 미국의 유일한 생존법이라는 걸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뜨거운 사막에서 말이죠. 아부다비 국제공항을 이륙한 비즈니스 제트기는 지금 대서양 상공 3만 피트를 날고 있습니다.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지만 제 노트북 화면은 여전히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펜타곤에 제출할 긴급 기술 분석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고치고 또 고치느라 잠을 잘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저는 30년 동안 수많은 보고서를 썼습니다. 대부분은 미국의 기술이 우월하다, 경쟁자는 없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오늘 제가 쓰고 있는 이 보고서는 제 인생에서 가장 쓰기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가장 정직한 고해성사가 될 겁니다. 저는 잠시 타자를 멈추고 승무원이 건네준 차가운 물 한 잔을 들이켰습니다. 목이 타는 갈증은 여전하더군요. 오늘 사막에서 제가 마신 건 단순한 모래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패배감이라는 이름의 쓰디쓴 독배였습니다. 보고서의 결론 파트. 커서는 깜빡거리고 제 손가락은 주저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기 싫은 하지만 인정해야만 하는 한 문장을 남겨야 하니까요. 결론 패러다임의 전환. 우리는 그들을 동맹이라고 부르며 보호하려 했지만 그들은 이미 우리의 보호자가 될 준비를 마쳤다. 더 이상 한국은 미국의 기술을 베끼는 추격자가 아니다. 그들은 이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하는 선도자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창문에 비친 제 퀭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제가 목격한 천무 3.0과 LPGW 드론 시스템. 그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난 70년간 겪어온 생존 본능이 기술로 결정화된 일종의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팔기 위해 로비를 하고 정치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기를 팔기 위해 혁신을 하고 증명을 합니다. 미국 엔지니어들이 왜 안 되는가를 토론하며 커피를 마실 때 한국 엔지니어들은 되게 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밤을 새우고 새벽 배송 시스템을 연구하고 스마트폰 부품을 뜯어보고 있었습니다. 그 절박함의 차이가 오늘 사막의 모래폭풍 속에서 10년의 기술 격차를 단 10분 만에 뒤집어버린 겁니다. 저는 다시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제언을 쓸 차례입니다. 본관은 국방부에 강력히 건의한다. 자존심을 버려라.
바이 아메리칸이라는 허울 좋은 구호도 집어치워라. 지금 당장 한국에 사절단을 보내라. 가서 그들의 무기를 사오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들의 태도를 배워라.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는지 그 미친 효율성의 비밀을 훔쳐와라. 그렇지 않으면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문장을 입력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10년 뒤 미군은 전장에서 한국산 무기로 무장한 적군을 만나 오늘 저 사막의 전차들처럼 아무것도 못해보고 녹아내리게 될 것이다. 엔터. 전송 완료. 화면 오른쪽 하단 윈도우 시계의 날짜가 눈에 들어옵니다. 2026년 2월 13일. 이것은 먼 미래의 공상과학 소설이 아닙니다. 2026년 2월 13일 오후 아부다비의 사막에서 벌어진 명백한 팩트입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세계 방산 시장의 역사는 다시 쓰일 겁니다. 팍스 아메리카나의 시대가 저물고 기술과 실용으로 무장한 팍스 코리아나의 서막이 올랐음을 저는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으니까요.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탁 하는 소리가 조용한 기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펜타곤에 도착하면 전쟁이 시작되겠죠. 제 보고서를 읽고 노발대발할 꼰대 장군들과 싸워야 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을 생각입니다. 왜냐고요? 최 박사가 제게 던져준 그 USB. 그 안에 담긴 압도적인 데이터가 제 무기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제 알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거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나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진짜 태풍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태풍의 눈은 바로 대한민국 서울에 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미국 최고의 전문가조차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비웃었던 기술.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보란듯이 그 한계를 넘어서 전 세계가 경악할 만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국뽕 아니냐, 과장된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보신 내용은 소설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연구원들이 흘리고 있는 피와 땀 그리고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역사입니다. 미국이 포기했던 30년 전의 꿈을 2026년의 현실로 완성해낸 대한민국. 이제 우리는 누군가를 따라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곧 세계의 기준이 되는 나라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 대본을 준비하면서 몇 번이나 울컥했는지 모릅니다. 단순히 무기를 잘 만들어서가 아닙니다. 안 된다는 편견, 불가능하다는 무시를 실력 하나로 박살내버린 그 통쾌함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그리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기술력에 자부심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밤낮 없이 연구에 매진하는 우리 엔지니어들에게는 100억짜리 미사일보다 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더 강력하고 짜릿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띵동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